스탈린 얘기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좀 빠졌던 부분이 스탈린 테러 얘기가 이제 사실은 제일 흥미거리죠. 일반적으로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코민테런의 그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좀 보면서 중국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책 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한 번씩 해보면 책에 대해서 평 올리신 게 이제 검색에 걸리잖아요. 근데 대체로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조금 소위 말해서 운동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다 스탈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예상하긴 했지만 확실히 운동에 관련된 분들은 스탈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스탈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장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좋다는 분, 싫다는 분이 너무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딴 부분은 다 괜찮다 그러시는 분들도 스탈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썼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좀 아주 얼마 안 남은 스탈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옛날 NL 쪽 분들은 스탈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하죠. 객관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객관적 이유로 쓴다고 애를 썼는데, 재밌는 건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거를 불만으로 누가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객관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나쁜 놈을 왜 욕을 해야지. 왜 너무 객관적으로 쓰냐고. 이런 분들도 있던데.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왜 그러냐면, 이미 90년대 중반 정도 지나면서 한국의 운동권들이 거의 소멸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분화가 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분화가 된 거고, 그리고 옛날 좌파들 중에서 좌파를 포기하고 자유주의적인 진보로 이렇게 전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자기들 입장의 정당화의 제일 중요한 근거가 스탈린주의 또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있으니까 스탈린이 아주 중요한 한국에서 여러 입장 차이를 나누는 기준점인 것 같아요. 스탈린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크게 반으로 나뉘고, 저는 중립이에요. 저는 중립이고, 그 외에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씩 나눠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어땠냐에 대한 뭐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스탈린을 평가하는 게 이제 크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스탈린을 부정적으로 보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저도 그 부분들을 부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스탈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개인이었고, 또 스탈린 체제 자체가 상당히 문제 많은 체제였고, 이런 걸 인정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점을 보통 지적을 하죠.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 이거는 스탈린 체제라기보다 사실은 현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일반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 중심의 강력한 계획 경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이었냐에 대한 비판이죠. 그렇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스탈린 테러, 우리가 지금 얘기할 스탈린 테러에 대한 얘기죠. 스탈린 테러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정확한 정보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89년에 소련이 망하고 문서고가 이제 일부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72년 정도 소련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문서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처럼 문서 기록이나 보관이 허술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작은 일까지 다 문서로. 특히 관료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관료제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행정적 문서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수감하거나 할 때 이게 그냥 너 싫으니까 아무나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탈린 테러가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재판도 없이 막 학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련 체제가 더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조직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들이 다 존재해요. 거의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공개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공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연구자들이 공개 요청을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현대사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그 정보 공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크게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으로 자기들 오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거기도 하고 또 경제적 이유가 되게 크대요. 문서고에서 문서를 복사하거나 열람하고 할 때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정보 가치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껴서 조금씩 한꺼번에 다 개방해버리면 희소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껴서 조금씩 개방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스크바의 문서고에서 구소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현대사 연구자들이 다 뒤지고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새로 알아나가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적어도 최소한 3, 40년을 지나야지 소련 사회가 정확하게 어떤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소련 현대에서 전공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대체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대테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대테러가 워낙 베일에 쌓여진 거고, 지금도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들은 서방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이 유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보의 아주 부족함과 이 소문의 무성함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실체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거는 좀 알려져 있는데요.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한 28년 정도, 그 다음에 28년, 29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30년대가 되면 거의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테러가 일어난 거는 그보다 뒤에요. 대테러의 계기가 된 게 34년 말에 12월에 키로프라는 사람이 암살이 돼요. 키로프라는 사람은 스탈린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사람인데 스탈린은 오른팔이에요. 상당히 스탈린이 신임하듯 정치가였고 대중적 인기도 있었고 부상하는 그런 사람, 정치적으로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냄새가 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학들 설이 있어요. 근데 서방에서 당장 이제 나온 반응, 그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나중에도 나온 반응은 스탈린이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을 제거한 거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반대파를 숙청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설이었는데 스탈린이 그 암살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뭐 제가 아는 역사적 문헌의 한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심증은 있는데 저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상황으로 봤을 때 스탈린이 실제로 그 살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 객관적인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좀 판단하기는 힘든 거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 암살에 개입했느냐 아니냐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암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극도로 편파적이고 정치적이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해요. 그러니까 키로프가 암살당하고 키로프가 있던 곳이 모스크바가 아니라 지금 레닌그라드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당일로 스탈린이 날아와요. 스탈린이 날아와서 암살범이 체포가 됐는데 암살범을 스탈린이 직접 신문해요. 그 큰 나라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정치인 암살 사건을 그날 당일로 직접 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미 스탈린 키로프가 암살당하겠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바로 자기들이 정치적 적대자들을 이 암살 사건으로 엮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시켜나가죠. 그 단순한 암살 사건인데 연루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국가 정보 음모보다도 연루자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를 하죠. 살아있었다는 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지난 생활 우리가 봤던 카메네프나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정치 권력 수쟁을 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권력 수쟁을 해서 뭐 숙청당했다 이러면 다 죽였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어요. 원래 공산주의 운동의 진영에서 숙청이란 건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나 입장을 배제시키는 거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통은 거의 없었거든요. 없다가 스탈린 시대 때 거의 최초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숙청이라는 게 우리가 숙청 그러면 진짜 사람을 살해하는 거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스탈린 테러 때부터예요. 그래서 카메네프나 지노비에프가 그 국가 권력을 놓고 싸웠으니까 우리가 사극 너무 많이 봤잖아요. 궁중 암투 벌인 우리나라 사극 보면 당장 뭐 이렇게 죽였을 것 같은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상류층으로 특권층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직이긴 하지만 중요한 관직도 다 맡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놓은 거예요. 트로츠키는 그때 이제 망명을 했어요. 다시 잡아넣어서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모스크바 재판이죠. 그러면서 이 재판을 대대적인 공개 재판을 열어서 서방의 언론까지 다 불러요. 재판 과정을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정치적 음모에 의한 암살에 거의 해당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암살 음모로부터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 제국주의자들하고 연합해서 정부를 소련을 전복시키는 음모까지 몰고 가거든요. 근데 그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이 피고들이 인정을 해요,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그거 본인이 했대는데, 그 재판 과정을 다 봤는데 본인이 순순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작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 재판 전 과정이 서방의 주요 언론에 다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거리죠.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서방의 간첩이었냐. 또는 최소한 서방의 연계는 없었더라도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를 했었냐. 이걸 둘러싸고도 논쟁이 많은데, 뭐,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뭐,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트로츠키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다 추방을 당해서 서방에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체를 만들고, 공간을 얻고, 뭐,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당장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물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내부도 살았지만 좀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대체로 서방의 정보기관들에서 실제로 대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련 내에 있던 그 스탈린의 반제자들이 진짜 다 간첩이었냐. 이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실각시키고 사형시키고 하는데, 이게 요 몇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숫자가 많아져버려요. 그래서 34년 말에 키로프 암살을 빌미로 한번 그랬다가, 문제는 36년에 또 재개가 돼요. 조금 잠잠하다가. 36년에 또 재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요. 한 38년까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시베리아를 유형을 보내거나 하게 돼요.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걸 둘러싸고. 상당히 끔찍한 논쟁이죠.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이게 몇 명이나를 두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인도적인 그런 얘기인데, 제일 숫자가 많게 주장된 사람들은 2천만 명이 넘는다. 냉전 시대 때 제일 많이 퍼져있던 얘기가 2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였어요. 너무 끔찍하죠.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얘기는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 흘렸겠죠. 미국 우파들이 흘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역사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거 추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얘기가 도대체 2천만 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걸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미국의 이제 주로 황색 언론들, 선정적인 언론들, 매체를 운영하던 그 유대계 극우파 언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CIA하고 연계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리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조중동하고 보수 학자들이 연결되는 거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언론의 무책임을 그랬다더라, 뭐, 취재원이 불분명한, 근거가 불분명한 2천만 명서를 흘리면 학자들이 논문에 그걸 인용하고, 그걸 재인용하고, 이게 확산되고 교과서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방식이죠. 그걸 또 의도적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그런 신문을 묵가지처럼 막 배포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런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잘했죠, 미국이. 냉전 시대 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동물농장 같은 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원래 조지 오웰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1984나 특히 동물농장 이런 게 한 2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 2천만 부를 다 CIA가 사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조지 오웰은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고, 그 미망인이 돈이 부족해서 CIA에 상당히 큰 돈을 받고 판권 자체를 CIA에 다 팔아요. CIA에서 책을 막 엄청나게 출판해서 돌려요. 그래서 이 자금을 대는 데가 뭐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이런 데서 자금을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인쇄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도 하고 이렇게 배포를 하죠. 마치 그 교회마다 호텔마다 성경책 놓여있듯이. 호텔마다 성경책 놓여있는 사업도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야. 미국의 우파들이 그렇게 한 거야. 조직적으로 기금 마련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이제 재단들 중에 여러분 아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지금도 장학금 많이 받는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이런 데들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먹고 살찐 웰치 포도주스 있죠. 그 웰치 포도주스 회장이 그 구파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 조지 오웰 책 이런 거 배포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대죠.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게 2천만 명 학살설이고, 제일 적게는 아예 없었다. 그 범죄자 확실한 유죄인 몇 사람 처형한 거 외에는 없었다. 아주 극단적인 거였는데, 그 문서국 개방 이후에 이 사망자에 대한 집계를 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집계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처형된 사람의 수는 80만 명 정도 라고 이제 현재까지는 나와 있어요. 8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학살 그러면은 그냥 길 가던 일반 대중들을 막 잡아서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고위층들이에요. 살해당한 사람들이 당이나 군대나 행정부의 아주 고위관료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학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자꾸 이제 변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고위층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인민들은 이 대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고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인구가 2억 5천만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 정도가 2억 5천 3억 사이인데 근데 80만 명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뭐 몇십 분의 1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한 두세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다 살해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중들이 두려움을 안 느끼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80만 명 정도가 한 3, 4년간에 아주 짧은 시기에 살해를 당했는데 그리고 살해당하지 않더라도 체포돼서 구금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그 사람은 몇 백만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대중들이 그거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체제에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아무튼 사망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이제 일어났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도 진짜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게 28년, 29년이 되면 이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련을 건설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죽이려면 27년, 26년, 27년 이럴 때 죽였어야 말이 되잖아. 권력 추정할 때.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랬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좀 제일 유력한 설명은 바로 나치의 위협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나치가 33년인가 34년 히틀러가 집권하잖아요.
이 시기하고 겹치죠. 이거 실제로 스탈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왜 나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살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소련이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본주의 열강들이 소련을 적대시했는데 그러다가 세계 정세의 변화가 와서 자본주의 열강들 안에서 지금 분파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파시즘, 나치즘을 신봉하는 나라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나라들로 전선이 갈라져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소련을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남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파시즘보다 자기들과 손을 잡을 거라는 믿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잡을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 히틀러가 만약에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독일이 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전쟁을 했던 적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으로 통일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거의 나라가 반쪽이나 있었어요, 이 나라들도. 절반은 파시즘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파시즘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대체로 사민주의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부르주아 좌파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고 대자본가들이나 지배계급들은 파시즘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고 파시즘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제가 조금 이따 코미테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인민전선이라는 연합전선을 통해서 파시즘을 간신히 막아내요. 그 정도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처음부터 파시즘을 아주 싫어하는 민주적인, 요즘 말로 민주적인 국가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배계급들의 우병화는 상당히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교 과정에서 스탈린이 계속 서구 열강들한테 나치의 위협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손잡자는 제안을 그 옆에서 하죠. 했는데 여기서 심드렁한 반응이에요. 차라리 나치가 낫지 니 같은 놈들은 어떻게 손을 잡냐. 이게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손을 잡느니 나치하고 손을 잡지. 그러니까 나치가 뭐가 어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야. 같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발전 경로 이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자본가들이 이해관계, 특히 독점 대자본가들이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그 인종주의가 또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잖아요.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상당히 인종주의적으로 편견이 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나치가 뭐가 낫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치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 나치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지 소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소련만 상황이 아주 급박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 고립감을 느낀 거죠.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독일하고는 국경이 중간에 폴란드가 있지만 거의 맞닿아 있어서 전쟁을 벌이면 당장 자기들이 침공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전략적인 목표가 소련의 주요 지역, 흑토 지역이라고 말하는 농업 생산 지역과 석유 생산 지역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는 걸 아주 명시적으로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와 밀을 위해서 소련을 침략할 거라는 거는 아주 명백한 전략적 목표예요. 그 나폴레옹 전쟁 때도 이미 경험했던 거잖아요, 소련은. 그러니까 이 침략이 너무나 현실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소련은 혁명이 일어나서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산업 기반도 아주 와해되어 있었다고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비를 증강을 해야 되는데, 군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대 만들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다음에 과학기술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소련은.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대중들도 동원해야 되고 자원도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고 하니까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하고 이걸 토론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스탈린이 했겠죠. 뭐 이 정도까지 상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제 1차
5개년 계획 같은 게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는 것은 중화학공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게 군수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을 팍 건설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산업 기반체가 대부분 유럽 쪽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딱 지도를 놓고 보면 독일이 침공하면 당장 여기가 침략당 여기에 주요 산업 기반을 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됐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지정학적 한계는 뭐냐 하면은 서쪽에만 유럽 쪽에만 독일이라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탈리아 독일과 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뒤를 칠 줄도 모르잖아요. 그 전부터 항상 러시아하고 일본은 만주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다퉈왔기 때문에 일본의 위협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위협이었고 실제로 일본이 조선을 통해서 만주를 진출을 한 상황으로 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하는 위협이 앞뒤로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견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 간섭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해야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 배제하려는 그런 노선을 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고려인 집단이주 같은 거 아주 비극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제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의 간섭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간섭들도 많았고 중국인, 한국인 중에서도 중국인 조선인 중에서도 일제히 간섭들이 실제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얼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일본하고 붙어 있는 곳에서 완전히 비워버리면 골라내고 귀찮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인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고 편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에 의존을 했던 거죠, 스탈린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나치 또 파시즘의 위협이라는 게 대테러라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건 아마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겠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공포라는 수단을, 이중의 수단을 쓰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사용했던 게 이제 스탈린이고, 대체로 그 아주 권위적인 독재자들, 정치 권력자들은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죠.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결집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오르고 달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칭찬도 했다가 겁도 줬다가 이렇게 사람이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있는 사람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많은 사람을 아주 단시간 내에 죽임으로써 실제로 적대적인 사람들 없애는 효과와 함께 나머지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테러라는 건 이제 전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차 대전 전개 과정에서 나치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점점 호전적이 되는데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계속 양보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얘기가 미넨 회담이라는 거잖아요. 미넨 회담에서 그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독일한테 체코를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체코라는 약소 국가를 포기해버려요. 독일이 얘네들 침략하겠다 그러는데도 저지 안 하죠. 왜냐하면 저지하면 전쟁 날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전쟁에 날려올까 두려워서 포기해버리죠. 이걸 스탈린이 어떻게 했었겠어요? 얘네들은 나치하고, 근데 체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소련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독일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끔 서구 열강들이 합의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들만 침략하지 않으면은 체코나 폴란드를 먹고 소련까지 먹는 거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용인을 했어요.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되니까 소련은 얘네들하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뭐를 하게 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특히 이제 서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로부터 이탈하는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 영향권 안에 살던 사람들, 파시즘의 아주 중요한 적대자들, 맞서 싸워야 되는 적인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론적 뒷받침이었던 스탈린과 소련이 파시즘하고 손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소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의 생각은 뭐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한다고 해서 히틀러가 자기를 침공 안 할 거라고 믿었던 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역사서나 전기를 보면은 했던 말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3년인가 5년인가를 벌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스탈린이. 언젠가는 침략할 게 분명한데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군비를 증강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39년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스탈린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년 반, 2년이 채 안 돼서 침공해버리거든요. 준비가 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소련이 2차 대전의 최대 피해자죠. 2차 대전을 우리가 자꾸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2차 대전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역사서가 있죠. 리처드 오버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상세하게 2차 대전의 경과를. 그러니까 제목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2차 대전은 딴 거 아니고 스탈린하고 히틀러 둘이 싸운 거야. 미국, 영국 이런 거는 뭐 처칠, 드골 이런 거 다 단역이야. 다 단역이에요.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 다 단역이에요. 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두 가지를 이 사람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를 하는데 좀 딱 와닿는 수치는 그거예요. 하나는 베를린을 소련군이 먼저 점령하잖아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거리하고 미군이 같은 데가 어디예요? 노르망디잖아요. 노르망디에서 베를린까지 거리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딱 드러나죠. 그 다음에 전사자, 사망자 수. 2차 대전에서 소련 주로 민간인 피해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2,000에서 2,500만 명이 죽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너무 끔찍한.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소련사에서 남녀 성비가 안 맞았어요.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걸 다룬 소련 영화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학살을 하거든요. 2,000에서 2,500만을 그 이상한 역사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죽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2,000에서 2,500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총을 그래서 정식으로 사용하는데 함령에 대고 총살하는 방식으로 2,500만 명 죽이면 그 시간에 다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여요. 그러니까 독가스라든지 무슨 엄청나게 대량화되고 체계화된 살해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2,500만을 못 죽여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투에서 2,500만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핵무기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인구 밀집 지역에 핵폭탄을 수백 개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2,500만을 죽이기가 그거 자체가 힘들 정도의 숫자를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소련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인민들이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졌던 자부심 같은 거를 상당히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럽을 해방시킨 거예요, 실제로. 소련이 유럽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지역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헐리우드 전쟁 영화에 나오는 아주 또 유명한 또 적장도 좀 미화시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적장을 미화시켜야지 그걸 꺾은 자기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 중에 많이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롬멜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차 부대 지휘관.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 되게 높게 평가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롬멜을 결국은 영국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들이 훨씬 잘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롬멜이 나중에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을 해서 자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수 나치는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롬멜을 되게 미화한 영화들이 많죠. 서구에서 나온 영화들도. 근데 그래서 그걸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마치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몽고메리가 롬멜을 패퇴시킨 게 2차 대전에서 결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병력 배치 상황을 보여주는데, 북아프리카에 독일 군대가 2개 사단 배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련 전선에는 몇 개 사단이 있겠지? 47개 사단이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주 지역적인 전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전선. 그러니까 오직 전쟁의 초점은 소련과 독일의 전쟁이에요. 2차 대전이 나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2차 대전이란 맥락을 또 고려하지 않으면은 대테러에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 체제가 계속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존속된 데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스탈린의 권위가 거의 신격화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인류를 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말미에 타임즈에서 지금도 왜 해마다 올해의 인물 선정하던 스탈린이 선정이 된 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2차 대전 종전되기 전까지는 스탈린이 영웅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이 나치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대테러를 정당화, 또 이유이기도 하고 사후적인 변명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래서 2차 대전에 승전을 하고 그러다가 스탈린은 53년에 죽죠. 뇌졸중으로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조금 혼란기를 거치다가 집단 지조체제가 들어서고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대를 잇는데 그 사람이 3년 뒤인 1956년에 그 소련 당대회를 상당히 스탈린 말년에는 당대회를 안 열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상당히 오랜만에 20차 당대회를 열어요.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열어서 핵심 고위 당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비밀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 안 되는 비밀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 있다가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돼요. 전문이 공개돼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스탈린 비판을 한 거예요. 개인 숭배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대탕트를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노선으로 제시를 해요. 대탕트라는 게 동서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공존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정세가 급변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이 결정적으로 틀어져요. 중소 분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련 후르시초프를 보고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원칙을 배신한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후르시초프가 알거나 전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인 자기를 보고 배신자라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배신자라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후르시초프가 얼마 안 있어서 실각하고 다시 이제 결국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스탈린 체제가 다시 복귀가 되고 소련이 망할 때까지 그 체제가 거의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브레즈네프 시대까지를 사실 스탈린이 살았을 때는 스탈린 체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브레즈네프 시대까지를 다 뽑아내서 좀 광의에서의 스탈린 체제는 그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가 다 스탈린 체제라고 불러요. 사실 스탈린이 하려고 했던 거를 전쟁이나 혁명과 전쟁으로 제대로 실현을 못했다면 그걸 좀 평화로운 시기 내에서 스탈린이 원했던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해서 안정화시킨 시대가 브레즈네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소련의 황금기이자 쇠퇴가 시작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론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민테론에서 어떤 입장이 제기됐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주의, 아시아 공산주의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코민테론 연표가 책에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죠? 혹시 찾은 분 있어요? 274. 네. 내 책인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270 코멘트를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입장 변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9년에 건설이 되고 20년에 2차 대회, 코멘트는 2차 대회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식민지와 민족 문제에 대한 태제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 운동을 아주 중요한 지위를 격상시키고 여기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정당화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21개조라는 거죠. 코민테는 가입 21개조를 채택한 것은 삼인주의와 중도파를 배제함으로써 공산주의 진영의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유럽에서 시작했던 막스주의가 중심이 완전히 소련으로 이동했다는 선언이에요. 서유럽에 있는 이네들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우리가 진짜 공산주의야 이렇게 주장. 우리가 진짜 막스주의 계승자다 이걸 선언한 거야. 그리고 니네는 우리랑 달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랑 적대적이까지 해. 이런 선언을 한 거야. 20년에. 자, 그랬는데 3차 대회를 거치고 4차 대회에 가면, 불과 2년 뒤인 4차 대회에 가면은 자본가 계급의 공세가 아주 심화되고 혁명의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져가는 정세가 오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입장을 또 바꿔요. 바꿔서 통일전선을 아주 중요한 그 방침으로 내세요. 통일전선은 누구하고 통일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다 맺는 게 아니겠죠? 제일 핵심은 3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회 때 대제했던 3인주의자들하고 다시 손을 잡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3인주의자들 빼놓고는 공산주의자들은 손잡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특히 서유럽에서는. 없었으니까. 2년 전에 자기들이 이제 배제했던 3인주의자들하고 다시 손을 잡지 않으면은 서유럽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진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세력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통일전선은 이제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24년에 가면 이제 레닌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5차 대회에서, 5차 대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 독일 공기가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혁명의 가능성이 이제 아예 단시일 내에는 오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스탈린주의의 중요한 경제적 이론이 뭐라 그랬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일종의 붕괴론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가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인주의자들 배격하고 혁명주의 노선으로 갔다가 그게 한 2, 3년 지나면서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철회해야 돼.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론이라는 건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데 위기가 물러갔다, 위기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부분적 안정화 태제라는 것을 내놓게 돼요. 그게 이제 5차 코민테른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부분적 안정화라는 것은 통일전선의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혁명을 하기는 힘들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일상투쟁에서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3인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전선인 거죠. 자, 그러다가 뭐 이제 권력투쟁 승리하고 28년에 6차 대회,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뒤에 6차 대회가 열리는데, 6차 대회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국주의 모순의 심화 시기로 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상대적 안정화가 이미 지나갔고 다시 위기가 심화됐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반파시즘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3인주의하고 다시 단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입장이 전환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시를 내리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도 별 상관없죠. 밑에 사람들은 죽을 나시죠.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입장 선회지 통일전선을 맺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산당원이야. 근데 이쪽은 3인당원이고 여기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당원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회 때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놈들 다 인민이 적이야. 얘네들하고 맞서 싸워야 돼. 제국주의 앞잡이야 이랬단 말이야. 2년 뒤에 와서 갑자기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뭐 이랬단 말이야. 또 4년 뒤에 와서 갑자기 이 새끼들 알고 보니까 진짜 못된 놈들이잖아. 얘네들하고 싸워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완전히 다 와야 되겠죠. 불가능한 조직 운동이에요 이게. 그렇죠? 개인적 활동을, 개인적 인간관계를 이 정도면 거의 인적 파탄으로 몰릴 텐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 조직을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상부지침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운동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6차 대회에서 이거 반파시즘 강경 노선을 선회하면서 원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일반적 모순이 심화됐다고 그랬다가 부분적 안정화된 다른 시기로 왔죠. 여기서 다시 제국주의 모순이 심화됐다고 그랬다 세 번째 시기죠. 경제적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3시기 여러분들 나중에 코민테른이나 뭐
역사책 같은 거 보시면은, 관련된 책 보시면은, 제3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모순이 심화되는 시기에서 부분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두 번째 단계로 왔다가, 다시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는 시기로 왔으니까, 제3시기예요. 제3시기라는 그 경제적 인식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반파시즘 강경 노선에 대한 정치 노선을 제출을 하고, 삼인주의에 결별하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길이 다르니까 좀 냉각기를 가져 이 정도를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사회 파시즘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회는 삼인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인주의자들을 파시즘과 하나라고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파시즘과 맞서기 위해서 삼인주의하고 손잡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해지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파시즘이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나갔던 시기인데도 이런 독자 노선을 강조하면서 특히 서유럽에서 파시즘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실패해버리죠. 물론 삼인주의자들이 그런 공산주의하고 계속 손잡고 반파시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거부했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별로 손잡을 생각이 없었고 파시즘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 상당히 많은 수자 실제로 파시즘을 경돌해서 넘어가 버려요. 대표적인 게 무솔리니죠. 무솔리니가 사회당 당원이에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저저번에 총파업 논쟁할 때 봤던 아나코 생디칼리즘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파시스트가 되버려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3인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나 3인당 영향력가 있던 노조의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파시스트 당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파시즘 지지하는 사람들 따르고 3인주의 지지하는 사람 따르였던 게 아니라 파시즘 아주 세력이 적었는데 대중적으로 특히 노동력에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은 3인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향해서 파시스트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인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즘을 못 막는 데 다 책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큰 책임은 사실 지배계급인 독점 자본가 계급에 있죠. 이 사람들은 거의 파시즘적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막을 의사가 없었던 거야.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뭐 부르주아들 다 인정하는 거죠. 옛날에 뭐 영국 문예 영화 이런 거 한참 한국에 한 10년 전에 유행할 때 뭐 남아있는 날들인가? 안소니 호킨스 아저씨가 집사로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소재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즘 위협이 막 대두했을 때 외교 협상하고 이런 게 무대인데 거기 보면 그 아주 노골적으로 거기서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구의 정치 지도자들이 파시즘을 막을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하여튼 공산주의, 삼인주의자, 그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우파 자본가들 다 파시즘을 다 과소평가하고 막을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이 사람들하고 친화적이기까지 했던 게 문제였죠. 근데 어쨌든 공산당만 놓고 봤을 때, 공산주의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파시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을 한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6차 대회에서의 코민테런 입장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현실적인 노선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람시 같은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서유럽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와 적대적인 게 계속해서 돼가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초기에 뭐 3인주의가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좌익 공산주의가 스탈린한테 이제 숙청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코민테른의 독자노선, 강경 노선으로 돌면서 3인주의자들을 이제 사회 파시즘으로 몰아붙이게 되니까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스탈린주의를 또 이탈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히틀러가 33년이면 지금 연표를 보니까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해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35년에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인민전선 노선이 이때 35년에 채택된 거는 이미 앞서서 소련 바깥에서 성공 사례가 2개가 있었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랑스, 첫 번째가 프랑스,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페인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삼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다 연대해서 그 우파, 극우파의 집권을 나가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레옹 블룸 정권이 그때 성립되죠.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연합 정권이 하여튼 좌파, 범좌파 연합 정권이 인민전선 전술에 의해서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우파들을 막아낸 거예요. 극우파들은. 극우파가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극우파가 절반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바로 거의 점령당하고 나서 비시 정권이라는 괴뢰 정권이 성립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성립된 게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 안에 있던 파시즘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거기하고 나치즘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전에는 파시즘 반대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입장 선회한 게 아니라 원래 파시스트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영국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 처칠 같은 사람들은 거의 히틀러하고 말해서 그런지 그 처칠 전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히틀러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칠은 공산주의가 더 큰 적이지, 그 나치는 자기들의 우호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아주 무모한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동유럽과 소련만 침공했으면 영국, 프랑스와 공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코민테르의 역사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코민테르의 이런 입장 전환이라는 거는 주로 파시즘의 위협에 대응하고 그리고 서유럽에서 삼인주의자들하고의 관계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건가라는 틀에서 성립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틀을 가지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특히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는데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틀로도 똑같이 사용을 해요. 일률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중국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민테르는 입장 전에 특히 통일전선하고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인민전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세요.